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파스티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0년 제34회 읽어왔고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또 김준욱 작가님의 소설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는 편혜영 작가님의 통조림 공장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혜영 작가님도 유명하시죠. 통조림 공장. 이 작품 독특한데요. 공장장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순식간에 퍼졌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제 미스터리 스릴러처럼 이어져요. 공장장은 왜 출근하지 않았을까? 이게 통조림 공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됩니다. 여기 일하는 그 직원들이 통조림을 계속 먹죠. 그것도 이제 월급처럼 이제 통조림 계속 주어지고 팔리지 않는 통조림. 이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소설이. 공장장이 어쨌든 끝까지 공장장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지지 않아요. 근데 대충은 이게 각이 나오죠. 새로운 공장장이 세워지고 그 공장장도 이전 공장장과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엔딩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정 공장장이 그 통조림 뚜껑을 따는 거죠. 통조림 뚜껑을 딸 때면 겁이 나기도 했다. 여전히 깡통 안에서는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인가 피냄새에 섞여 고른내를 풍기는 정체 모를 뼈와 살덩어리 같은 게 나온다면 어쨌거나 공장장은 죽은 개를 밀봉한 적도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박은 고심하다가 그것을 들고 공장으로 가기로 했다. 용량이 큰 깡통을 가져다가 손에 피가 묻지 않게 조심하면서 내용물을 옮겨 담은 후에 앞찾기로 뚜껑을 내리 누를 거였다. 박은 이제 막 천천히 칼날을 움직여 뚜껑을 딴 통조림의 내용물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전 공장장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섬뜩한 어떤 암시를 주고 있죠. 자, 이 통조림 공장, 이게 되게 기묘한 분위기의 소설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영리한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통조림이라고 이제 대표되어지는 어떤 이제 산업 형태,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공장장이 이제 뭐 자신의 어떤 딸 아이 때문에 이제 따로 이제 쓰기도 하고 그 공장을 다양하게 이제 뭐 읽힐 수 있는 작품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음, 실종된 공장장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계속 궁금한 하나의 축이죠. 그거 때문에 계속 읽게 되고, 읽다 보면 이 통조림 공장의 직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알게 되죠. 어, 그런 소설인데요. 음, 그래서 뭐 공장장이 이제 유학을 보냈죠. 아이와 아내가 같이 이제 유학을 가 있어요. 음, 193쪽에 보면 이제 뒷말이 나옵니다. 공장장이 사라지고 나서 왜 그러고 살았대? 누군 안 그러고 사나? 이런 말들 수근수근하는. 대답에서 비린 고등어 냄새가 풍겼다. 음, 유난히 천천히 밥을 씹었다. 모두들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공장장이 일과와 식사가 자신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열심히 일했고 고분고분 살았지만 어쩌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지만 씹고 있는 통조림의 맛처럼 삶이 너무 자명해진 느낌이었다. 미래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지나가 버린 것 같았다. 지나버린 미래는 공장장의 현재와 다름없을 거였다. 그것도 믿고 싶지는 않지만 아주 성공적일 경우에만 공장장이 싫었지만
딱히 미워할 수 없는 게 그 때문이었다. 딱히 그럴 이유가 없는데 공장장이 싫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응, 그쵸. 이런 문장들. 응. 194쪽에는 그 복숭아 통조림 당액을 들이켜요. 총무과장이. 그렇게 마시다가 입술 베요. 내가 이걸 하루 이틀 먹냐?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12년 전에도 먹었는데. 그래서 모두들 뚜껑을 잘못 단 깡통에 입술이라도 벤 듯 짧게 탄식을 내뱉었다. 근데 다들 이렇게 아무도 입술을 베지 않죠. 그 뚜껑 단 그걸 먹는데도. 음, 통조림 이런 것들. 그리고 박의 얘기가 나와요. 박은 195쪽에 보면 박은 꽁치 통조림 밀봉 담당이었다. 음, 담당을 바꿀 수가 있었다고 해요. 원칙은 그랬지만 누구도 담당을 바꾸지 않았다. 교체를 자유롭게 한 것은 공장장이었다. 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이게 얘기를 한 거죠. 꽁치라면 이제 질색이에요. 차라리 고등어라면 몰라요. 입사 후 12년간 줄곧 꽁치 통조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 그러면 고등어 통조림도 만들어. 다른 데도 그렇게 하잖아. 사장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는 공장에 남았고 10년간 고등어 통조림을 만들었다. 이대 사장은 초대 사장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생선 라인을 더 늘렸다. 꽁치와 고등어 통조림을 만드느라 짠 냄새와 비린내, 기름내가 가시지 않았던 공장에 복숭아와 감귤의 향내가 다잉 냄새, 구연산 냄새에 섞여 퍼지기 시작했다. 야근이 많아졌고 직원이 늘었다. 공장장이 된 그는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무엇이든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작업하라고 했다. 음, 뭐, 박과 마찬가지로 대개의 사람들이 꽁치를 담당했다면 고등어를 담당했다면 꽁치를 골랐다. 오랫동안 꽁치를 만졌던 손의 감각으로 고등어는 통통해서 잘 잡히지 않았다. 고등어를 오래 만졌던 사람들은 얇고 가느다란 꽁치를 자주 놓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꽁치든 고등어든 똑같아졌다. 품목만 달라졌을 뿐 모든 과정이 동일했다. 박은 다시 담당을 바꾸었다. 생각해보니 꽁치야말로 익숙한 것을 선호하는 자신의 취향에 딱 들어맞는 생선이었다. 뭐 이런 식의 서술이 음, 재밌죠.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일단 뭐 하나하나 이제 에피소드나 어떤 그런 어떤 얘기들이 뭐 사회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이제 압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뭐 고전적인 주제와 소재지만 뭐 항상 이렇게 쓰여도 굉장히 역시 고전적인 소재가 되게 좋을 때가 역시 있다. 음, 결국 이제 이런 서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모순이랄까? 뭐 거의 공장 노동자들이 거의 톱니바퀴처럼 일하고 있고 거의 비인간화되는 거의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비판하고 풍자하고 그 통조림 공장 정말 잘 잡은 것 같고 어, 뭐 꽁치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이런 디테일들. 근데 근데 이 소설은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음, 어떤 잘 세팅된 그런 연극 같은 느낌도 들고 그 이야기 전개도 참 좋고요. 어, 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또 생각나는 게 사실 뭐 이 얘기랑 좀 다르지만 예전에 어떤 이제 친구가 저랑 같이 이제 공장 한번 같이 가서 일을 한번 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한 삼촌이 이제 공장장인가 뭐 어, 그런데 뻥튀기 공장이래요. 어, 근데 거기서 이제 500인가 막 월 500 막 벌고 막 그러는데 400인가? 아무튼 그런데요. 하도 이제
일이 이제 지겨우니까 어,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밖에 없는데 하는 얘기들이 그냥 7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야한 얘기만 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일하면서 얘기. 단순 노동하면서. 네. 아, 그래서 뭔가, 이거, 잘 쓰면 이거 백헤트 같다. 와, 이게 저도 이제 계속 만지기만 하고 이제 안 썼던 주제이긴 한데.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정통적인 형식으로 사회를 비판하고 있고. 저는 뭐 나중에 한 번쯤 그런 식으로 우회해서 약간 비판하고 싶은 그런 음, 느낌입니다. 그래서 형사가 찾아와서 뭐 조사한답시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201쪽부터 나오는데, 홍조림 좋아하시죠? 음,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싫어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통조림을 먹고 10년 가까이 통조림 공장에서 일을 합니까? 저는 거의 통조림을 먹지 않아요. 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통조림 공장에서 일하지 말란 법은 없죠. 자기가 쓸 리 없는 생리대를 만드는 남자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일이 재밌지는 않겠네요? 형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일이라는 게 어떤 부분은 재미있지만 어떤 부분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렇긴 하죠. 그런데 통조림을 만드는 건 뭐가 힘듭니까? 가끔 깡통이나 뚜껑에 손을 베입니다. 그때 기분이 상해요. 그것뿐이라면 일을 재밌어 하는 쪽이군요. 비린내와 소금기를 참기 힘들죠. 기름내도 심하고요. 지금이야 밀봉을 하고 있지만 잠깐 내장을 골라내는 일을 맡았는데 그때는 물컹거리는 건 여자 살이라도 만지기 싫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죠. 저는 하루 종일 밀봉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꽁치 대가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내내 생선 뱃속에 손가락을 넣어 미끈거리는 내장을 빼내요. 하루 종일 생선에 소금을 쳐 간을 하고 하루 종일 깡통을 박스에 포장하기도 해요. 특별한 건 없군요. 그러면 재밌는 건 뭡니까? 박은 오래전 학교를 졸업한 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험지를 마주한 기분이었다. 불쾌해졌지만 자신의 대답을 건성으로 듣는 듯한 형사의 태도에 기가 눌려 성실하게 대답했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하루 종일 벨트 위로 속을 벌린 깡통이 돌아가는 걸 봐요. 어지럽죠. 빙빙 돌아요. 귀에서는 날벌레가 밍밍거리며 날아요. 자꾸 귀를 후벼파게 되죠. 귀에 피딱지가 마를 날이 없어요. 어지럽고 윙윙거리고 귀가 간지러운데 매번 골똘히 궁리해야 하는 일이라면 못했을 거예요. 벨트 앞에 서서 그저 익숙한 각도대로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생각이 탈수되고 몸이 기계의 일부가 되어가는 거죠. 왠지 뿌듯하죠. 자랑스럽진 않지만. 이 부분, 이 생산직 노동자들의 그 비인관화를 정말 잘 표현했다. 근데 이 형사가 하는 질문이 계속 재미에 대해서 그래서 재밌습니까? 뭐, 일이 재밌습니까? 이, 이런 질문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일이, 일이 재밌습니까? 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노동자는 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죠. 음.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이 부분. 물론 뭐, TV의 어떤 뭐 부자농부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가정에서 이제 많이 이제 여행도 가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뭐 이 어떤 묵직한 서사들이 되게 잘 쓰였고 각도대로 잘 쓰였고 특히나 약간은 또 이렇게 약간 좀 다른 점은 결국에는 그 개의 얘기 그리고 뭔가를 이제 넣는다는 거 밀봉시킨다는 거 그게 약간 좀 이렇게 비밀과 또 이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비밀을 품고 있는 어떤 공장 그리고 그게 이제 전 공장장이 이제 하던 대로 관습대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뼈가 발견될 수도 있는 피투성이의 어떤 그런 어떤 이제 공포를 자아나게 하는데요. 그런 경각심이 이제
기존의 어떤 공장의 어떤 이야기, 어떤 사회 비판적인 얘기에서 좀 더 나아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음, 그런 얘기. 예. 그죠. 그러니까 통조림이라는 소재를 참 잘 잡은 것 같아요. 통조림은 뭐든 넣을 수 있고 밀봉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게 담길지 모르고 이 전체적인 소설의 뉘앙스는 공장장의 시체가 통조림에 담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죠. 음, 공포스럽기도 하고. 자, 하지만, 이제 예. 예, 하지만 이런 어떤 풍경보다, 확실히 이제 박민규의 그 가난과 고시원과, 그런 어떤 풍경들이, 굉장히 더, 역시 가난이 더 끔찍하지 않나. 음, 공장에 다니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음, 그렇죠. 자, 일단 넘어가서 손홍규 작가님의 투명 인간. 아, 투명 인간 이거는 음, 가족인데 아버지 생일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화자 내가 이 오빠죠. 오빠가 딸 그 여동생과 엄마한테 어머니한테 제안을 해요. 아버지를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자. 아버지가 없는 척 하자. 아버지를 속이자. 그렇게 그래서 연극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짠 대로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시니까 아버지를 투명 인간 취급해요, 가족들이. 아버지 처음에 의아해 하다가 점점 적응하고 이제 체념하고 자기가 투명 인간처럼 행동하죠. 처음에 영국인데 그 영국이 꽤 오래 가죠. 거의 뭐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연극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투명 인간인데 그런 장면. 근데 아버지는 진짜 가족들이 다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걸로 착각을 하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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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가족 간의 어떤 뭐 각각의 사람들의 그런 성격이나 전사 이런 것들 나오고 뭐 서운한 것들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하우스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투명 인간이라는 작품. 이것도 뭐, 앞서 말한, 편혜영의 작품, 이제 뭐 작가님의 작품인 통조림 얘기랑도 비슷할 정도로 어떤 인간의 고전적인 어떤 고통을 다룬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일본이나 한국은 그나마 이제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도 뭐 고미 쓰레기라고 해서 이제 남자가 나이 들면은 이제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이제 쓰레기처럼 이제 되기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어떤 사회 용어처럼 이제 뒷담화처럼 이제 하긴 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돈 번 거는 뭐 어떻게 뭐 상환은 해줘야지 아니 뭐 이런 생각을 하진 하는데, 아무튼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제 다른 또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일 못하고 돈 못 벌고 그리고 집에서 막 정원 관리나 하고 있으면은 아이고 저거 뭐 쓸데도 없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르다는 거는 이제 일본 한국 문화는 좀 이렇게 그래도 고령화된 어떤 아버지를 또 챙기는 문화가 있으니까 뭐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은 그나마 좀 대접받고 사는 게 아닌가. 그나마 이제 이렇게 투명 인간이라고 쳐주는 게 아닌가. 외국은 뭐 잘 안 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근데 또 가족애가 또 있다는 그 무슨 스튜어디스 무슨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요. 특히나 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휴가가 한 달 이러니까 뭐 친정에 간대요. 뭐 시댁에 간대요. 뭐 시댁 식구랑 한 달간 있는 거예요, 그냥. 와, 올해 대단하네요. 그것도 괜찮겠네. 근데 이제 시댁 식구가 불편하면은 불편하면 한 달 동안 같이 있어야 되는데 불편한 지옥이네. 우리나라는 그냥 설날 때 추석 때 그냥 뭐 음, 하루 이틀인데 그러니까 예, 한 달이니까 아유, 뭐 때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음, 생각이 듭니다. 전 이 작품을 좋게 봤던 게, 읽으면서 또 많이 느꼈지만, 이 투명인간, 뭐 설정이 이거잖아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건데, 이걸로 도대체 소설을 쓸 정도는 아닌, 제가 만약 이주지를 쓰면은, 한쪽, 한쪽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아니, 보통 생각하면은, 뭐 아버지가 왔다, 뭐 아버지가 태어나고 왔죠. 그럼 서로 속이다가, 아이, 됐다, 됐다, 그만하자 하면서, 어, 아버지, 뭐 속이는 것도 뭐, 1시간 가도 많이 가는 거지. 뭐, 금방, 솔직히 일반적으로 금방 들키잖아요. 어떻게 서로 속이고 있어요. 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대단한 게, 손원교 작가님이 그, 이 필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속이고 있는 상황을 그 순간순간 마음이 바뀌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 엄마나 여동생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아빠가 행동하는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묘사하면서 글을 계속 밀고 나가요.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투명인간이라는 소재로 그렇게 많은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제한이 분명하거든요, 이게. 딱 봐도. 근데 그거를 뭐 아빠는 이래서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바뀌는 지점들이 계속 보이고, 우리는 이래서 뭐 계속 움직이잖아요, 가족들이.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베란다 갔다 나오고, 뭐 앉아서 TV 보고, 뭐 이러고 있어요. 음, 아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서로 뭐 속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저는 이 부분이, 야, 이렇게 제한이 많은 금방 끝날 소재로 한 편의 단편 소설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게 손흥규 작가님의 능력 아닌가. 그렇게 봤거든요. 이게 쓰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그게 이제 이 소설의 포인트가 아닌가. 네, 저도 이게 기존의 어떤 작품과는 좀 다른 게요. 확실히 이거를 연극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아, 연극 같아요. 진짜 연극이에요. 네. 그리고 이 시선이나 어떤 처리들을 감정의 처리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굉장히 과감하게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어떤 연극이라고 눈치채는 것들이 어떤 현실에 어떤 반영이 될까? 뭐 반영이 된다면 이 어떤 모종의 연극이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이제 이 소설이 가진 어떤 파괴력이라고 할 텐데,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이제 사라지는 어떤 투명 인간이 된 속에 결국에는 이제 이 세 명이, 그리고 이 연극이 결국에는 이제 그 통곡 소리가 어떻게 이제 현실에 반영될까 하니까 저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반영이 된다고 어, 생각이 들지만, 이것을 이제 계속 객관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결국에는 뭐 다양한 형식으로 반영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님이. 음,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더 이제 뭐 과학적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밝혀낸다는 거는 이 아버지가 대상뿐만 아니라 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투명인간은 연극에 의해서 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극을 통해서. 야, 엄마 이제 무시해보자, 투명인간으로. 그리고 아빠가, 야, 사실은 뭐 우리끼리 이렇게 노는 게 더 재밌잖아. 얘 무시해서 이제 투명인간 시켜보자. 이게 사실 어떤 집단의 어떤 논리, 혹은 어떤 뭐 음, 사람의 어떤 그런 논리, 그런 걸로 치면은 또 다르게 읽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읽히진 않지만 사실 이 서사는 음. 음, 그런 어떤 분쟁적인 어떤 서사는 아니고, 그냥, 음, 단지 이제 그 아버지가 진짜 뭐 어떻게 이렇게 투명 인간화 되는 음, 과정, 그런 것만 보여주고 있지만, 음, 저는 뭐 좀 더 뭐 확장을 그렇게 해봐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맞네요. 이게 말의 투명인간이지 왕따잖아요. 왕따 학창 시절에 뭐, 야, 쟤는 없는 셈 치자. 쟤는 뭐 없어. 쟤 무시해.
뭐 이런 느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행동을 해도 마치 없는 것처럼 아버지가 지금 이 소설은 그때그때 이렇게 설득을 시킨다는 거죠. 이 보통의 상황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아버지 속이자 해도 금방 몇 시간이 아니라 한 5분도 못 버틸걸요? 아버지 오자마자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거를 다 설득해내요, 독자들을.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뭐 만지더라도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설득력 있게 잘 쓴 끝까지 뭐 긴장감이나 호기심을 잃지 않게끔 하는 그런 소설이지 않았나. 음, 어려웠죠. 근데 해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혜란 작가님. 아, 김혜란 작가님은 박민규 작가님 못지않아요. 이분도 대학생 때 쓴 소설을 갖고 발표를 했다고 해죠. 달려라 아비. 달리라 아비가 이제 첫 소설집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대학생 때 다 썼대요. 20대 초반에. 천재입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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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예요, 천재. 한예종 연극원 극작가 졸업. 심지어 소설 전공도 아니고 그냥 연극원 극작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김연한 작가님은 대학생 때 글이 좋았고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글이 별로 이건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보는 사람마다 대학생 때가 제일 좋았다고 이게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가 제일 좋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정말 그런가 나중에 좀 읽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라는 작품인데요. 음, 이 작품 진짜 좋습니다. 저희가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을 봤었죠.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상을 받았던 소설. 취미고인데? 어, 취미고인데? 맞다. 침이 고인다. 침이 고인다. 그 그죠. 침이 고인다. 그거 진짜 좋았거든요. 전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설을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 필력 엄청나거든요. 자기의 그 필력을 자랑하는 듯한 글쓰기. 내가 이 정도까지 쓸 수 있어. 이런. 그게 다 보이니까. 보통 그렇게 안 쓰기도 하고 못 쓰잖아요. 네, 저는 대단했어요. 뭐, 어. 그 달려라 아비가 사실 약간 기생충 같다는 그 영화 기생충 같이 어. 파괴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 게요. 와. 내용이 정말 이제 그 남자 이제 남편이 결국에는 이제 막 콘돔을 사러 이제 막 편의점을 막 달리는 우스꽝스러운 장면도 있지만 미국에 가서 잔디를 깎으면서 굉장히 그 사회의 어떤 격차 그리고 그 소장농의 실현 잔디를 깎으면서 그 여자 이제 마담이 있고 그 기생충도 이제 그런 사회 구조를 정말 적나라하게 그리니까 그런 맞아. 것들이 네, 우아하죠. 그 김혜란의 어떤 손에서 탄생을 해서 그런 어떤 사회 구조를 다 보여주고 음, 그리고 환상 속에서 이제 그런 어떤 아버지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종과 음. 어떤 이제 태어남의 의미가 이제 같이 이제 공존하는 게 굉장히 너무 파괴적인 기생충 영화 못지않은 작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별로 이제 뭔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뭐 불꽃놀이 그것도 좋고 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 무난하고 평범해진 느낌인 거죠. 일반 그냥 소설가들처럼 그게 참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독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김혜란 작가님은 이렇게 오히려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뭐 기존의 문단이 어떻게 쓰는지 그냥 나는 내 뜻대로 쓸 거야. 막 이렇게 막 쓸 때가 제일 잘 썼다는 거잖아요. 또 돌아보면 그거 나중에 또 봐야겠지만 음, 아무튼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를 보면 음,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슬픈 게 이것도 참 최하층 경제적으로 참 못 사는 이 주인공 참 불쌍해요. 이 남자 주인공도 조선족하고 결혼하는데 그 아내가 위암으로 금방 죽어버리죠. 음. 그리고 집안에서도 이 남자는 인정을 못 받아요. 음. 참, 참
참 밉상이었고, 제시, 그러니까 하여튼 인정을 못 받습니다. 음, 그런 사람이었고, 용대죠, 용대. 용대는 어려서부터 주위에 홀대를 받았다. 가족의 수치, 가게의 바보, 가문의 왕따, 어느 집안에나 꼭 한 명씩은 존재하는 천덕꾸러기.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참 좋아요. 김연아 작가님은 표현을 정말 잘해요. 딱 압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용대가 누구냐? 가족의 수치, 가게의 바보, 가문의 왕따. 어느 집안에나 꼭 한 명씩은 존재하는 천덕꾸러기. 이게 깔끔하죠. 굉장히. 예. 이런 사람입니다, 용대는. 그래서 이 소설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음, 어, 이것은 이제 약간 뭐랄까 이제 전형적인 어떤 어, 뭐 어떻게 말하면 이게 뭐 그 잘 쓰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개성이 약간 조금 이제 빠진 김애란만의 어떤 개성이 조금 보다는 이제 소설적인 어떤 전형적인 어떤 재미가 더 들어간 맞아.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취미 고인다만 하더라도 김혜란 작가님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건 김혜란이 썼어. 이거 박민규 작가님처럼요. 근데 요거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는 이게 뭐 작가 이름 가리고 보면 이게 누가 썼는지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 특징이 사라졌다. 네. 분명히 뭐 문체나 뭐 문장이나 혹은 이제 대화나 뭐 이렇게 가독성이나 뭐 아주 뭐 흠잡을 때는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뭔가 흠을 또 낸 어떤 약간 미세한 어떤 아름다운 뭔가가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틈새로 보이는 새로운 세상을 또 찬란하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거는 또 딱히 없는. 어, 그렇다면 과연 이제 뭐 셰셰닌 더 빵주 이거를 통해서 혹은 이제 용대의 어떤 그런 이야기나 그리고 이제 뭐 살펴가세요 뭐 들어가 아버지한테도 연락할게 하면서 워더 저웨이 짜이나를 반복 신청하면서 결국에는 이 짠내나는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 그 삼촌 뭐 당송모 얘기 그리고 결혼식 얘기 어른들 얘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결국에는 이 화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보는 시점이 과연 어떤 이제 균열을 뭐 현실의 어떤 뭐 모순을 다루거나 현실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을 다루거나 혹은 어떤 뭐 새로운 어떤 풍경을 다룰 것인가 했더니 굉장히 그 짠내나는 풍경 이상의 어떤 뭔가 자신만의 어떤 그런 거보다는 그야말로 이제 소설의 어떤 뭔가 이렇게 하나의 그냥 이제 표본을 하나 쓰겠어라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저는 뭐 아까 취미 고인다 얘기 나왔지만 솔직히 취미 고인다와 이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를 1대1로 비교해 보면 전 취미 고인다가 압도적으로 더 좋다. 생각해요. 예술이라는 게 작가만의 그 개성이 묻어나야 되거든요. 물론 이 작품도 좋지만, 그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물론 이 작품도 잘 썼어요. 정말,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잘 썼지만, 좀 일단은, 보면은,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 용대는 앞에, 워더 쪼웨이 짜이날, 그래서 이 중국어가 나오죠. 이거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테이프를 들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아내가 녹음한 거죠. 음, 중국어 익히라고. 이 부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윤성희 작가님을 극찬했던 게 장면을, 그러니까 에피소드를 잘 잡아낸다 얘기했었잖아요. 비슷하게 김혜란 작가님도 이 어떤, 이 장면을 쓰면 독자들의 그 머릿속에 각인될 거야. 좋아할 거야. 이걸 알아요. 이게 대중적인 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워더 저의 짜이날 이걸 처음에 읽었을 때 호기심을 안 가질 독자가 없겠죠. 아, 궁금하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이런 게 감이라고 생각해요. 소설가의 감랄까? 대중을 읽는 거죠. 이렇게 요거부터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여기 딱 던져놓고,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푸는 거죠. 이 중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그리고 이 인물의 성격을 잡아내는 것도 이게 윤석희 작가님하고 비슷해요. 인물의 특징을 잡아내는 거. 자, 244쪽에 보면, 이 인물의 특징이 이래요. 어려서부터 몸에 열이 많던 거였다. 그의 어머니가 시장에서 오랫동안 보신탕 가게를 해온 탓이다. 학창 시절 내내 그는 도시락 반찬으로 단무지나 콩자반 대신 개고기를 싸고 갖고 다녀야 했다. 삶은 개고기, 찐 개고기, 볶은 개고기, 구운 개고기, 알 수 없는 개고기. 생일에는 도시락에 단골 손님에게라 나가는 개 음경이 앙증맞게 담겨져 있는 바람에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다. 그의 어머니는 솜씨 없고 자부심 강한 식당 주인 중 하나였다. 놀라운 점은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어머니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다. 이런 거. 정말 좋은 에피소드고, 이, 이 용대라는 인물을 잘 설명해주는, 용대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격이라든지. 정말 좋아요.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김연아 작가님 확실히 그러니까 촉이 살아있다. 좋아요. 245쪽에도 그가 며칠 전 외운 말은 띄오싸오첸 얼마입니까? 였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어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서술을 하고, 음, 그죠? 음, 중국말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음, 그녀 아내가 이제 했던 말, 당부했던 말도 나오고요. 음, 이런 부분들 정말 좋았고, 근데 247쪽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용대, 예, 가족의 수치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쭉쭉 넘어가서 이제 249쪽에 성은 임, 이름은 명화, 지링성 옌지에서 왔다고 했다. 그 부분. 아내가 된 조선족이죠. 그 250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문장을 제가 줄을 많이 쳤었는데 250쪽 위에서 세 번째부터 그 아내에 대한 묘사인데요. 그녀는 말들이 일으키는 먼지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자랐다. 때론 굳건하게, 그보다는 자주 흔들리며 말이다. 훗날 한국에 왔을 때 명화는 자신이 발음하는 게 조상들의 말이 아닌 단순히 타지 사람들이 쓰는 노동자의 언어일 뿐이라는 걸 점점 깨우쳐갔다. 소리와 억양이 환기시키는 어떤 냄새에 대해서도, 죽어도 완벽해질 수 없는 딴 나라 말의 질감에 대해서도 명화는 알아갔다. 나라는 부유해지고 개인은 자꾸 가난해지던 시절, 돈을 벌기 위해 반배를 탄 이후의 일이다. 밀항선에서 실려 자기 자신의 운명이 어딘가로 배달되는 기분이 들던 세계의 기온보단 명화의 체온이 조금 더 높던 밤이었다. 명화는 곁에 누운 동생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순수를 모르는 순수, 청춘을 모르는 청춘. 저도 그리 속된 사람이 아닌 줄 모르고 명화는 잠든 여와의 얼굴을 빤히 봤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이의 얼굴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조선족이라 해서 다 가난한 건 아니었다. 그 중에도 유학을 가고 사업을 하고 명품을 사는 이들이 있었다. 아울러 밀항을 하고 날품을 팔고 결혼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명화는 그중 후자에 속할 뿐이었다. 이거 이, 이, 이 문단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묘사하는데 다양한 언어를 들일 수 있는데 김일한 작가님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도 읽어드렸지만, 나라는 부유해지고 개인은 자꾸 가난해지던 시절. 이 중국의 그 시절을 이렇게 압축해서 요약했어요. 탁월하죠? 이 한 문장으로 많은 게 설명이 돼요. 나라는 부유해지고 개인은 자꾸 가난해지던 시절.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설득이 되죠. 그리고 밀항선에서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세계의 기온보단 명화의 체온이 조금 더 높던 밤이었다. 정말 절묘합니다. 정말 잘 썼어요. 근데 명화가 동생을 보죠. 동생을 보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 순수를 모르는 순수, 청춘을 모르는 청춘,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 이게 그러니까 그 읽으면서 내 안에 이 문장들이 탁탁 박히는 느낌이에요. 임팩트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조선족이라 해서 다 가난한 거 아니다. 이 비교를 하는데 뭐 유학도 가고 사업도 하고 명품을 사는 이들이 있었다. 근데 바로 뒤에 아울러 밀양을 하고 날품을 팔고 결혼식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비교를 대놓고 하죠. 그 중에 명화는 후자였다는 거. 야, 여기 자, 이 짧은 문단에 포인트가 몇 개야. 엄청나죠. 딱딱 꽂히는, 이게 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공들여 쓴 문장이다. 요 부분만 봤을 때 정말 힘줘서 썼던, 어, 어떻게든 압축해서 쓰려고 어, 느껴져요. 별표를 쳤습니다.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역시 김혜란이다. 엄청나죠. 확실히 예. 예, 문장력. 확실히 감각적인 것도 잘 쓰지만 이런 어떤 이성적인 문장도 거의 이제 감각화해서 잘 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진짜 뭐 그런 어떤 빛나는 문장이 있는데 그 이면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발견하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도 빛이 이제 발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느낌이네요. 음. 저도 딱 진짜 이렇게 쓰고 싶어요. 누군가는 이 명화의 이런 걸 묘사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쓰겠죠. 어떤 어렸을 때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하면서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누가 어떤 대사를 가져올 수도 있고, 뭐 한 인물을 묘사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짧은 문단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문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감탄하면서 봤고, 아, 이게 김혜란이다. 이분 천재적인 면모가 있어요, 분명히. 문장에 대해서 뭔가 진짜 압도적인 게 있습니다. 재능이. 배우고 싶고, 그래서 결국 이제 명화는 동생하고 왔는데, 음, 동생은 그 설거지를 같이 했죠. 설거지 하다가 그 강염기성 세제가 튀어서 20살이 안 된 여아는 한쪽 눈이 멀어버려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중국으로 떠나죠, 동생이. 그리고 날품팔이 임생을 하는데 뭐 찜질방 청소, 발 마사지, 가정부 서빙, 모텔 청소 이런 거 하죠. 명화가 안 해본 일은 거의 없었다. 이런 삶을 삽니다. 음. 그러다가 명화가 용대를 만난 거죠. 음. 이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게 됐던, 정말 가난한 인생이 가난한 인생을 만나서 같이 살게 되는, 이런 얘기를 보면 짠해요. 너무 짠하고 또 안 풀리는 사람은 계속 안 풀리고 그러니까 되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고. 이 소설에서 또 제가 별표 쳤던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255쪽에 이 한 문단을 또 읽어드릴 텐데, 한 문단을 다 별표를 쳐서, 음, 255쪽, 아저씨 볼륨 좀 높여줄 수 있으세요? 그날 여자 손님은 술에 취해 불쾌해진 얼굴로 종알거렸다.
이 노래 제 옛날 애인이 참 잘 불렀거든요. 아, 네. 하루 14시간 택시를 몰며 다양한 사람을 만났고 많은 얘기를 들었다. 한 번 보면 다시 안 볼 사람들이라 의미 없이 오가는 대화가 많았지만 이따금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었다. 도시 곳곳에는 한쪽 손을 번쩍 들어 택시를 잡은 뒤 술에 취해 아름답고 어그러진 말들을 차비처럼 내려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때론 두서없고 엉뚱한, 어느 때는 철렁하고 알 수 없는 말들을 반짝이는 동전처럼 흘리고 가는 사람들이. 무례한 사람이야 그보다 많았지만 그중 어떤 말은 용대의 마음을 흔들었다. 물론 용대는 알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는 기사도 손님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교육받으러 온 사람의 30%가 한 달 안에 그만두고 2, 3개월이 되면 절반 이상이 그만두고 6개월 후에는 한두 사람밖에 안 남는 회사에서 같은 기사들끼리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자기 위치가 초라할수록 풍선처럼 커다란 허풍을 떤다는 것을 말이다. 풍선 끝 부력에 매달린 사람들은 둥실둥실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택시기사들은 손님을 떠올리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동선이었다. 이를테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고도수송공이 안 맞아가 그렇듯 사람을 알아보고 기억하는 직업적 감각이었다. 일산으로 가든 잠실로 가든 답심리로 가든 사람들은 여전히 허황된 말을 잘했다. 이상한 점은 금방 들통날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이 그런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였다. 자기가 안기부 간부라고 으스대던 중년은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자 저 새끼 차 세워 라고 한 뒤 남발을 적으라고 요란을 떨었다. 물론 그가 안기부 직원일 리 없다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모 은행 지점장이라고 밝힌 남자는 아저씨 그거 벌어 먹고 살만해요? 라고 얄궂게 굴었다. 그러고는 막판에 돈이 모자란다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했다. 하루에 수십 통씩 통에 전화를 해 밀린 요금을 받는 데는 2주가 넘게 걸렸다. 거스름돈 100원을 건네자 말도 안 하고 차문을 쿵 닫아버리는 처녀들의 무례도 흔한 일이었다. 그래도 간혹 호기심을 일으키는 손님들이 있었다. 얼마 전 종로에서 노원까지 태운 사내도 그랬다. 그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아내가 몸에 좋다고 이상한 플라스틱이 잔뜩 든 세라믹 베개를 사왔는데 잘 때마다 바스락거린다고. 그래서 요즘 계속 시끄러운 꿈을 꾼다고. 아내는 왜 자꾸 그런 걸 사오는지 모르겠다고. 차에서 내릴 때까지 그는 그 말만 반복했다. 대학로에서 조명 일을 한다 했던가? 택시비가 없는데 인형을 대신 받아주면 안 되겠냐고 말한 총각도 애교가 있었다. 그리고 그날 세월이 가면을 크게 틀어달라고 한 아가씨도 용대는 아가씨의 요구대로 라디오 소리를 키웠다. 옛날 노래 특유의 덤덤해서 외달픈 소리가 택시 안에 퍼졌다.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음. 뭐 이런 문단이 있는 거죠. 이런 묘사.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뭐 기본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와닿는 에피소드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 했던 생각하는 지금 떠올린 이것도 다른 얘기지만 지금 떠올릴 수 있는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택시 운전사가 이제 길에서 이제 신촌인가 어디서 갔는데 어 여자의 발이 밟힌 거예요. 바퀴. 아이고, 그래서 제 여자의 발을 이제 막 허들짝 사실 조금 이렇게 근데 구두가 좀 튼튼한 건지 아니면 신발이 좀 튼튼한 건지 그냥 이제 뭐 여자애가 그냥 턱턱 털더니 이제 갔었는데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요. 예. 저는 그때 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봐줘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갔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게 택시기사 얘기란 말이죠. 음, 음, 음. 그렇죠. 아, 택시기사 입장에서 이제 쓴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이 택시 기사의 어떤 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얘기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것을 또 자연스럽게 이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처럼 이제 녹일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노래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음, 이 세월이 가면은
너무 이제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음, 가사가, 예, 마치 이제 만추 그 김태형 감독의 만추처럼 음, 하나의 어떤 그 중국어가 그 울림이 돼서 음, 그 만추 그거 뭐 아시나요 혹시? 그 아니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예. 아무튼 이렇게 뭐 중국어 말로는 그 두 가지 뭐 중의어가 있어서 세 가지 중의어 뭐 괜찮아요.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헤어져서 뭐 혹은 이제 뭐 사랑을 해서 괜찮다는 건지 아니면 오늘 기분 어때요? 뭐 오늘 뭐 꽃은 어때요? 오늘 하늘은 어때요? 저랑 사귀는 건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면서 근데 왜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건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다른 내용인 것 같긴 하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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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음,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 성조 얘기도 나오는데 맞아요. 성도 사실 얘기 나오죠. 사실 중국어 성조 되게 특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되게 이게 진짜 음악 같기도 하고 음, 그 뭐 저희 우리나라나 일본 거랑 또 다르게 되게 이제 좀 특이해요. 성조가 이게 좀 뭐랄까 약간 좀 이렇게 쨍하는 소리도 이제 강하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뭐 음악 같은데 그런 것들도 더 나오면 좋겠다. 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인상적인 에피소드 또 259쪽 문장을 많이 읽게 되는데, 어, 이제 둘이 결혼을 했어요. 나랑 삽시다 해가지고. 자, 결혼식은 없었다. 구청에서 도장만 찍었다. 고증인으로 기사식당 아주머니와 H운수 정비부장이 나섰다. 살림을 차린 후 용대와 명화는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반지 하방에서 살만 섞었다. 열에 달든 청춘처럼 새삼스럽게, 늙은 추방자들처럼 절박하게 말이다. 밥 먹, 밥 먹다 앉고, 잠결에 앉고, 비 오면 앉고, 해지면 앉고, 집밥이 물릴 때면 짜장면이나 피자, 족발 같은 거를 시켜 먹으며 앉고, TV를 보다 앉고, 작대기로 때려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뱀처럼 완강하게 서로 있었더랬다. 몸을 썩다 지칠 때면 둘이 가만 벌거벗고 누운 채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걸음을 쳐다봤다. 용대에겐 그 한 달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명화는 오랜만에 한국에 와 처음으로 쉬는 느낌을 받았다. 가족이나 고용주나 손님을 위한 시간이 아닌 온전히 자기에게 집중하는 순간을 누렸다. 사랑을 하며 자기 몸이 자기 것으로 느껴지는 기분도 좋았다. 그것은 너무 당연하게 생생한 감각으로 다가왔다. 용대는 아무 생각 없이 신혼의 단꿈을 즐겼지만 명화는 잠든 신랑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곤 했다. 그렇게 꼬박 한 달을 살고 나니 돈이 바닥났다. 대부분의 돈을 고양이에 송금해온 명화는 가진 게 없었다. 용대는 상경 후 비교적 근면하게 일했지만 신혼집 전세금을 치러 여윳돈이 없었다. 명화는 당분간 식당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용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다시 핸들을 잡았다. 택시 회사란 언제나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곳이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언제고 벗어나기 힘든데라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아래 몇 달 후 용대는 명화가 위암이라는 걸 알았다. 이런 문단이에요. 이 부분 참 좋아요. 이 신혼초의 그 모습을 정말 잘 묘사했고, 두 사람의 그 처지도 잘 묘사했고, 밥 먹다 앉고, 잠결에 앉고, 비 오면 앉고, 해지면 앉고, 뭐, 이랬던 거죠. 음, 정말, 이게 너무 잘 표현했어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서로 너무 좋은 거죠. 이랬는데, 위암에 걸려 버린 거죠, 명화가. 아,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두 번째로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아주 빛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하지만 이 여운이 식기도 전에 이제 계속 이제 뭔가 택시의 행렬과 이제 산업금과 맞아, 맞아. 월급과 게임방 이런 게 너무 이제 숨이 막히게 맞아, 맞아. 전개가 된다. 맞아.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확실히 빛이 나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뒤에도 좀 읽어드리면 이건 재밌는 게 이게 또 용대를 비추다가
또 이 명화, 명화도 비추다가, 그리고 또 사촌, 이 사촌 지훈도 있죠, 지훈. 지훈도 비추다가 화자가 왔다 갔다 해요. 어, 이런 부분이 참 재밌어요. 지훈 파트도 꽤 나오죠, 사촌. 지훈 파트도 꽤 나오고, 거의 마지막에 271쪽에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팠는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신혼초, 질갱이같이 흔하고 푸르던 그 여자는 악을 쓰며 조그맣게 줄어갔다. 나중에는 깃털처럼 가벼워 무게가 안 느껴질 정도였다. 그들 부부는 병원비를 대기 위해 전세에서 월세로 옮겨 다녔고, 나중에는 구로 어디에 있는 관처럼 작은 방에 살아야 했다. 한밤중 명화가 비명을 지를 때면 옆방에서 외국어로 된 욕설이 들려왔다. 잘은 모르지만 느낌상 베트남 욕일 때도 있었고 방글라데시 혹은 러시아 욕일 때도 있었다. 용대는 명화를 좋아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계속 좋아하고 싶었다. 하지만 가끔은 명화도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지 의심이 돼 견딜 수가 없었다. 친척들에게 문전박대당한 후 용대는 택시 기사들에게 돈을 꾸러다녔다. 나름 친하다고 여겨온 사람들이었다. 누군가는 피했고 누군가는 미안하다 말했다. 간혹 혀를 차며 충고하려 드는 이도 있었다. 그 여자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지 않았냐? 비자도 없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병드니까 너한테 붙은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헤어져라. 용대는 그들에게 바보 취급당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했지만 자꾸 듣다 보니 사실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용대는 술을 억병으로 마신 뒤 명화의 목덜미를 움켜잡았다. 아내의 끊임없는 신음과 뒤척임에 지쳐가던 때였다. 너 진짜 몰랐냐? 다 알고 시집 온 거 아니야? 그게 아니면 네가 나 같은 놈을 왜 만났겠냐?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냐? 뒤지려면 혼자 뒤지지 누구 인생을 조지려고 그러냐? 눈이 희번뜩 깨져 씨발려나 쌍려나 쌍욕도 서슴지 않았더랬다. 명화는 아무 저항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순한 아이처럼 무기력하게 용대의 바짓가랑이에 토를 했다. 용대는 눈이 뒤집어져 이게 정말? 하고 손을 번쩍 들었다. 그러고는 그대로 주저앉아 아이처럼 꺽꺽 울기 시작했다. 불명확한 발음으로 씨발려나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를 반복하며 자기를 속인 여자, 이용한 여자, 끝까지 순진한 척하는 여자, 이 나쁜 여자를 살리고 싶다 생각하면서 이 부분 진짜 좀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울컥하고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베스트 아까 이제 제가 읽어드렸죠. 그 명화가 넘어오는 장면 그 장면도 참 좋았는데 문장이요. 이 부분은 되게 감동적인 이게 되게 현실적인 아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맨날 안고 이렇게 잤던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아내인데 아프니까 돈 꾸러 다니고 주변 사람들 말 듣다 보니까 내가 이 여자한테 속았나?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그래서 술 마시고 이렇게 욕하고 막 아내한테 그거 그렇게 아픈데 알면서도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지금 처절하고 안쓰럽고 안타깝고 막 그래요. 어떠셨나요, 이 부분? 저도 뭐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고 뭔가 처절한 어떤 느낌의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뭔가 이제 겨울 연가나 가을 동화나 시크릿 가든처럼 그 전에 뭔가 서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이 부분이 더 산다 이런 생각이 든 게요. 확실히 이제 서로에 대한 어떤 응축된 감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정말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자신이 이제 암이라는 걸 알고 밀어낼 수도 있거든요. 더 이상 나 만나지 말고 이제 더 좋은 여자 만나라고 갑자기 막 무슨 놈아 하면서 나 너 싫어 하면서 나 너 꼴 보기 싫어 하면서 갑자기 떠나버리거나 근데 암인 걸 알고 어떻게 그래서 그랬구나 했는데 또 이제 가서 이제 막 사랑을 확인하고 막 울면서 껴안았는데 근데 이제 가족이 와서 야, 너 뭐 그렇게 뭐 사기 친년이랑 어떻게 너 같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옆에서 너 그러면 인생 조졌네 좋았어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눈이 뒤집어져서 막 갑자기 이제 막 형제들이 말하는 거를 이제 막 아니야 뭐 하면 하는데 회의감이 들어서 어떡하지? 나 진짜 인생 조졌나? 이러면서 이제 불명확한 어떤 감정이 가지니까 여자가 울면서 또 떠나가. 아, 나를 이제 지켜주지 않는구나. 더 이상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막 떠나가. 근데 남자가 이제 울면서 다시 또 비를 이제 뚫고 그 여자를 찾아가. 근데 남자도 이제 확실치가 않아. 내가 이제 한순간 그런 마음을 풀어봤다는 게 형제의 말을 듣고 가족의 말을 듣고 그래서 여자애가 나는 진짜 너 막 꼴 보기 싫어 하면서 이제 이별을 고하려는데 갑자기 이제 남자도 이제 암이 걸린 아니 네 아무튼 뭐 아니 근데 너무 그 나갔다. 이런 너무 나갔다. 과정이 네. 과정이 있어야 이게 장면이 그치. 더 살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았습니다, 이 부분. 네. 좋았고. 그리고 이제 첫 부분에도 중국어가 나왔는데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나와요. 셰셰닌 더 빵주 하면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지막에 중국어 나오는 부분도 좀 아련하죠. 이게 끝나는데, 음, 저는 이제 김연아 작가님이, 어, 그, 그런 것 같아요. 작가들마다 다른데, 어떤 작가는 등단작이 최고작이 되고, 뭐 영화도 그렇잖아요. 등단작이 최고, 이제 제일 처음 만든 작품이 최고작이 되고, 그 이후로는 뭐 하얀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김연아 작가님도 그런 케이스인가? 물론 이제 워낙, 워낙 등단작이 엄청나게 뛰어났기 때문에 되게 독특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등장할 때 정점을 찍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꾸준하게 이제 좀, 하얀 곡선을 그리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기존에 이런 작품도 잘 쓰신다. 이런 걸 본인이 또 보여주시고 있고, 오히려 김연아 작가님은 예전에 그 처음에 그 스타일을 꾸준히 고수하셨다면, 그러니까 박민규 작가님 같은 스타일이죠. 박민규 작가님은 자기 스타일을 꾸준히 가져가거든요. 뭐 어떤 작품을 쓰든, 이건 박민규가 썼어 알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을 꾸준히 밀고 나가요. 그리고 잘 써 또. 뭐 어떤 주제를 써도 잘 써. 꾸준한 작가, 꾸준히 잘 쓰는, 이게 그래프로 치면 쭉 그냥 직진하는. 근데 그 절정의 기간이 꽤 긴 거죠. 박민규 작가님은. 김연아 작가님은 절정을 찍어버리고 좀 하얀 곡선을 찍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파우스트는 뭐 어떠세요? 저는 뭐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런 한국 작가들이 어떤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릴 때 전형적인 어떤 이제 평단의 어떤 눈치나 혹은 이제 소설은 이래야 된다. 뭐 소설이 어떤 취약점을 가지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다들 있거든요. 뭐 롤리타나 뭐 여러 가지 뭐 세계 명작이라고 해도 괴테라고 해도 뭐 헤세라도 해도 후벼파면은 단점이 다 있거든요. 왜 이렇게 고지식하냐? 실제 대화도 아니지 않냐? 헤세나 괴테 보면은 너무 이상적이다 세계가. 에세이 그 소설 정말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깔려고 하면은 진짜 100가지 뭐 20가지 뭐 1000가지를 다 깔 수 있어요. 에세이도 이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려놓냐 이게 현실이냐 이거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작가들의 어떤 개성을 또 이제 존중하는 어떤 입장에서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눈치나 평단의 어떤 그런 게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루키 작가도 이제 뭐 외국에 가서 음, 소설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음, 그 기대 심리나 이런 게 더 많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김연아 작가님의, 그러니까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도 전 뭐, 원래 관심이 많기도 하고, 좀 김연아 작가님 작품을 계속 보면서 한번 분석을, 제가 알기로는 김연아 작가님이 이제 이후에 이상문학상 대상을 타긴 하세요. 어, 대상을 결국엔 받으십니다. 그 작품도 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마지막 총평의 시간인데요. 이번엔 좀, 형식을 바꿔서, 제가 이제 이, 이 총 몇 개야? 7개, 9개, 9개 작품을 쫙, 한 줄 평당 하고, 그 다음에 파우스님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제 하나씩 한번 좀 전반적인 느낌이랄까? 그런 걸 한번 인상을 얘기를 해드리면, 자, 아침의 문, 박민규 작가님의 작품. 이 작품은 그 마지막 장면의 압권이에요. 죽으려는, 자살하려는, 목매달아 자살하려는 청년과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가 마주치죠. 그 장면 딱 잡아놓고 쓴 것 같아요. 이 장면 보여주겠다. 너무 상징적으로도 완벽하고요. 실제로 묵직하고 박민규 작가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무거운 작품을 쓸 수 있다. 원래 보여줬고,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 이거는 대놓고 웃기려고 이제 되게 우습죠. 50대의 세일즈맨, 차 한 대도 못 파는, 참 그런 삶을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아들과 대화도 좋잖아요. 애한테 이제 좀 돈 꾸고 있고, 아버지가 염치가 없죠. 그런 부분도 참 어떻게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예.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SF적인, 화성에 가서 차를 파는 화성인 화성인 여자를 만나서 이제 성욕을 충족시켜주고, 그 장면도 참 좀 그로테스크하고 좀 기괴한데 일부러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 성욕이랄까, 자본주의적인 욕망 이런 걸 잘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하기 위해서 그린 것 같고 좋았습니다. 꾸준히 그냥 박민규 작가님 같은 분은 그냥 꾸준히만 써주시면, 이런 글 뭐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엔 아프셔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글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배수아 작가님의 무종, 이 작품은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실린 작품 중에 제일 독특한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나 좀 되게 난해하기도 하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하고는 좀 벗어난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 뭐 세 번 읽어야 될 것 같은, 그래야 이해될 것 같은 그런 작품이고, 그래서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좋은 작품이라는 느낌은 있는데, 그 부분. 그리고 전성태 작가님의 이야기를 돌려드리다. 이건 이제 치매 걸린 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환상적인 뭐 상갈치나 뭐 대나무 꽃, 그리고 자기 무병 걸렸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컨셉은 좋죠.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걸 내가 치매 걸린 어머니에게 다시 들려드린다. 훈훈한 훈훈한 가족 서사 아니었나. 윤상희 작가님의 매일매일 초승달, 이분도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확실히 에피소드나 캐릭터를 만드는 그 힘, 이게 되게 안정적으로 잘 쓰시거든요, 이분이. 이야기꾼이고, 세 자매 소매치기단. 예, 그 셋째의 스토리.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요. 그리고 김중혁 작가님의 세계의 식탁, 세계의 담배. 이 작품은 SF. 일단 SF는 장르 자체를 가져왔다는 거가 너무 반가워요. 이런 작품 많이 나와야 되고, 뭐 SF나 뭐 판타지, 추리, 뭐 공포도 좋고, 이런 작품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주류 장르가 우리 문단에도 많이 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어쨌든 반갑고. 근데 이야기 자체는 단순해서 좀 아쉬웠어요. 어. 뭔가 진짜 인트로 같은 느낌이었죠. 거대한 소설의 거대한 이야기. 편혜원 작가님의 통조림 공장, 이거는 통조림이 살렸다. 통조림 소재 너무 좋아요. 통조림을 해낼 수 있는 걸 뭐 거의 다 했죠.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다양하게 활용했죠. 캐릭터. 그리고 투명인간, 손은교 작가님. 이 소재로 길게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아, 작가님도 엄청 머리 싸매셨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끌고 가지? 끝까지 투명인간 되게 하지? 근데 정말 잘 썼어요. 그럴듯하게. 아버지도, 아버지 그럴만하네. 이렇게 써냈고. 그다음에 김혜란 작가님의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 김혜란 작가님의 특유의 스타일이랄까? 그건 좀 많이 죽었지만, 안정적으로 정말 잘 쓰신다. 일반 작가들이 쓰는 스타일로 또 이 정도까지 써낼 수 있다. 타고난 문장력. 그리고 뭐 좋아요.
택시기사 아저씨, 어, 집안에서 천대받는 아저씨와 조선족 여인, 예, 그 가정, 너무, 너무 슬프죠. 잘 그려냈고, 에피소드, 뭐, 캐릭터 다 잘 잡아냈던. 저한테 베스트는, 당연히 뭐, 박민규 작가님 아침의 문과 딜도, 이거는 박민규 작가님은 뭘 써도 저한테 베스트일 것 같아요. 어, 였고, 박민규 작가님의 두 작품과 김혜란 작가님의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 그다음에 윤성희 작가님의 매일매일 초승달, 그리고 편혜영 작가님의 통조림 공장, 요 정도가 베스트고, 나머지 작품들은 좀 평타 정도다. 배수아 작가님의 무종은 일단은 별점 보류. 잘 모르겠다. 이 정도? 네, 저는 끝났습니다.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전반적으로. 네. 저도 이제 2010년도 작품이 이제 아침의 문, 뭐, 아주 뭐, 박민규 작가의 수작 중에 수작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나도 이런 작품을 쓸 수 있다. 특히나 나의 어떤 그런 세계를 보는 시선은 굉장히 뭐 넓고 깊다.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특히나 뭐 이거는 그만큼 잘 쓴 작품이죠. 그래서 정말 뭐 사실은 또 이런 어떤 인간의 이제 폭력성에 대해서는 뭐 미국 소설들이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특히나 그냥 뭐 사람 뭐 살인이나 뭐 강간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서슴지 않고 뭐 제 얘기를 하는 그냥 뭐 굉장히 끔찍한 소설들도 미국 소설에 많이 있지만 그것과 못지않게 아침의 문은 굉장히 지옥의 문, 인간의 어떤 현실을 그야말로 오마주에서 잘 짜집기 한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딜도는 사실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왜요? 일단 뭐 사실 이거 딜도로 웃겼으면은 저는 좀 더 얘기를 이제 할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또 웃기기만 한 작품은 또 아니에요. 되게 또 진지를 이제 진지하게 또 사회의 어떤 현실이나 고충이나 이제 현실의 어떤 이미지를 이제 얘기를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이게 또 조금 그 너무 이제 그 웃음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한 나머지 이게 좀 저한테는 조금 맞지 않다. 앞에까지는 괜찮았는데 이게 또 나중에 이제 구원자로서의 뭔가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카미스타즈 같은 느낌의 내가 이제 어떤 그런 지구를 지키는 그런 어떤 느낌을 또 보여줘야 좀 더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 혹은 그 무게감이 없더라도 이 상상력이 이제 발휘되는 어떤 그런 가정에 내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울림처럼 혹은 어떤 유머와 울림처럼 좀 더 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너구리나 이제 뭐 그런 작품이 좀 더 그 블랙 유머 중에서도 가깝지 않을까. 뭐 제 개인 음, 취향에는 네, 그렇죠. 그랬고요. 물론 이제 이 딜도가 우리는 가정을 지켜줬어요라는 작품이 가진 뭔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센텐스, 뭐 스탠스가 굉장히 뭐 저도 이제 좋아하는 그런 사회 현실을 다룬 거는 사실이지만 이 이야기의 어떤 정점이나 끝이 조금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 정점 끝이. 누군가에게는 화성인 편, 예.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거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지만 그런 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아침에 문을 보고 나서 그거를 딱 보자마자 갑자기 흥미가 약간 식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그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군요, 그 장면이. 어, 아마 아침에 문이 없고 딜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줬어요가 대상을 탔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음, 그것도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어, 그래도 어떤 우리 문학이 다양성을 준
혹은 이제 어떤 키치 문화나 어떤 다른 문화도 이제 존중뿐만 아니라 그런 작품들이 이제 문학상의 어떤 거대한 흐름을 이제 지평할 수 있는 힘이 있을 작품들이구나 뭐 하면서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음, 아무튼 뭐 네, 네. 그렇습니다. 매수와 대 부종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고요. 특히나 모든 어떤 다른 소설들은 정해져 있는 작품들이거든요. 하나로 이제 정해져 있다면 맞아요, 맞아요. 서사의 끝이나 음, 예. 해소의 무종은 중간에 매우 많이 헤매죠. 헤매는 작품이라서 뭐 헤매는 작품을 제가 막 선호하지는 않아요, 사실. 뭐 되게 막 꼬여 있고 뭐 별로 막 읽으면 혼돈스럽고 혼란스럽고 막 카프카의 성 같은 경우도 좀 혼란스러워서 보고 싶진 않은 작품인데 근데 그럼에도 이 혼란스러운 어떤 느낌이 오래 가긴 하더라고요. 뭔가 인간은 그렇게 뭔가 이제 딱딱 떨어지지 않아 하는 느낌이 여태까지 내가 계산해온 어떤 상식적인 세계가 다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어떤 인식을 자아내니까 이거 굉장히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하는 인식 체계를 살짝 의심할 만하다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읽고 싶진 않지만 계속 기억에 남는 그런 소설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설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제 전성태 이제 이야기를 돌려드리다라는 작품도 굉장히 뭔가 그 신화 어떤 얘기뿐만 아니라 현실의 어떤 감각을 불러일으킨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윤성의 매일매일 초승달 윤성희 작가는 항상 계속 뭔가 변신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자신의 어떤 문학성이나 소설의 어떤 이야기성이 어, 이, 넓은 어떤 옥타브였다가 낮은 옥타브였다가 근데도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런 어떤 처연한 음성이 굉장히 이제 그 안에 아이러니나 뭐 패러독스가 잘 뒤섞여 있는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하이톤과 저점이 아주 뭐 잘 울려 퍼지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들고 김중혁 의 작가님의 뭐 세계식탁, 세계담배 소설도 유명하죠. 소설가 잘 쓰기로 유명하죠. 김중혁 소설가님도 물론 이 SF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아마 제가 봤었지만 이야기를 되게 잘 쓴다. 그리고 편혜영 저기 작가님처럼 상징을 딱딱 들어맞게 그리고 어떤 뭐 현실이나 어떤 사회나 이상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똑똑하게 잘 쓴다. 뭐 이런 스마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작가였고요. 편혜영 뭐 작가님도 어떤 스마트한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써야 할 그리고 고전을 우리가 뭔가 써야 할 어떤 목록들 중에서 하나가 있다면 공장 이야기는 뭐 당연히 작가라면 누군가는 다 써야지. 어, 이거는 안 쓸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이제 그 클래식을 이제 도전하는 자는 그거를 조금 뛰어넘어야 된다. 막 이런 압박감이 있지만 그런 거를 당당히 쓰실 수 있는 내공을 가진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 손흥규님 작가님도 엄청 많이 이제 나왔죠 여태까지 상문학상이 엄청 많이 나오고 역시 투명인간 현대의 어떤 사회 비극 그리고 그런 어떤 투명성과 익명성 도시화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그리고 그 어떤 판타스틱한 개츠비의 파티가 이제 사실은 누구나 그 달고 싶은 그 1등이 되고 싶은 그 어떤 욕망의 쾌락의 어떤 느낌의 어떤 도시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뭐 당연한 얘기고요. 투명인간 이런 것도 근데 이게 되게 객관적으로 뭔가 잘 관찰되도록 쓴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뭔가 나아간다면 그 히치하이킹 게임처럼 역할극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이제 이미 네, 써버렸죠. 히치하이킹 게임으로 역할극은. 네. 김혜란의 그 그곳의 밤 여기 노래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어,
역시 저도 이제 그런 연애 서사를 이제 써봤지만 오히려 뭐 이런 서사는 두 명만 남겨야 된다. 이거는 이 짠내 나는 스토리는 두 명만 남겨서 자 짠내를 제대로 한번 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아주 뭐 그냥 소설의 표현처럼 잘 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뭐 제가 뭐 미흡하게나 평가를 내자면 역시 뭐 아침의 문이랑 무정 이 두 작품으로 하고요. 그 나머지 그 작가님도 다 잘 쓰셨지만 심지어 이제 자신의 틀을 한계를 또 뛰어넘은 분도 있고 그 틀을 또 자신이 이제 재밌게 갖고 노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잘 쓰시지만 역시 이 틀의 어떤 거대한 뭐 자신의 어떤 뭐 틀을 깬 거는 박민규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 배수아 작가는 사실 그 예전에는 저는 좀 오해가 있었거든요. 조금 이게 너무 이제 몽환적이고 이게 뉘앙스만 약간 풍기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거 주제가 뭐야? 이거 주제가 뭐 없어? 주제가 뭐지? 이런 느낌을 냈는데요. 그럼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관찰되는 어떤 지점들이 많을 뿐더러 여기서는 묵직해요, 뭔가 어떤 뭐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다양한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확실히 대상 작가님들은 특징이 공통점이 기존에 이미 잘 쓰시는데 자기가 쓰는 스타일이나 뭐 모든 것들을 좀 뛰어넘은 더 잘 썼을 때 박민규가 이 정도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그랬을 때 대상을 받는 것 같아요. 김현수 작가님도 그랬었고, 그죠? 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공통점이 다 보이네요. 하다 보니까. 근데 확실히 저도 뭐 2001년부터 지금 2010년까지 봤지만 대상 받은 작품들은 뭐 한 해도 거름없이 다 대상 받을 만했다. 이게 뭐 평론가의 관점, 뭐 소설가의 관점이나 우리 일반 독자의 관점이 다르지 않다. 소설을 읽다 보니까 왜 대상을 받았는지 충분히 납득이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확실히 문학을 공부하는 방송이에요, 저희가. 그러면서 문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새로운 작가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 그래서 내년 이제 다음 주는 2011년, 2011년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올해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매주 한 주마다 1년씩 하니까 이게 참 좋아요. 뭔가 전진해 나가는 느낌. 벌써 2011년인데 다음 주에 대상 작가는 공지영 작가님입니다. 공지영 작가님 너무 유명하죠. 근데 지금까지 좀 재밌는 게 이상문학상에서 못 봤어요. 공지영 작가님 작품을. 근데 딱 2011년에 대상을 받아버리시네. 뭔가 있겠죠. 대상 작품은 다르겠죠. 그만큼의 무게와. 근데 공지영 작가님 뭐 워낙 대중적이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사람마다 좀 평가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공지영 작가님 소설은 처음 보거든요, 솔직히. 다음 주에 한번 읽어보고 한번 좀 객관적으로 뭐 또 주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공지영의 소설은 어떻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이번 주에 너무 많은 공부를 했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박민규 작가님, 김혜란 작가님 재밌었고 좋아하는 작가들이어서 하우스님 이번 주에 또 이 소설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전반적으로. 네. 확실히 뭔가 이번 주 작품은 뭔가 안정된 안정된 느낌을 가졌고요. 전반적으로 잘 쓴다. 특히나 뭐 약간의 뭐 그 안정된 작가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맞네요. 그런 어떤 뭐 그 격차도 그렇게 많이 없고 맞아요. 다 잘 쓰세요 그냥. 네, 특히나 뭐 이전에도 다 좋았지만 이런 어떤 뭔가 변화가 또 이제 예전에 이제 썼던 것들을 자꾸 갱신하면서 좋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작가들은 그게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일 거예요. 내가 이미 썼던 작품보다 더 잘 써야 돼. 그걸 뛰어넘어야 돼.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근데 그걸 또 자기 초월을 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정말 대단합니다. 작가들. 존경합니다. 모든 소설가들을 존경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2011년 이상문학상 작품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